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이 민노총 파업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이 보도하고 있는 이 화물연대가 왜 실패하게 됐는지 이 원인 분석 뭐 여러분들도 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이 전문가들의 이 분석을 통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실태 분석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노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파업이 안 이루어진다. 이런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파업 완전히 일찍 그래요. 16일 만에 우리가 끝냈는데요. 그야말로 정부의 완승으로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성격의 민노총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없애버려야 되는 이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민노총의 파업을 제대로 종식시킬 수 있었는지 이걸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 뉴스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선 말이죠. 이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의 우리 국민의힘 대표설이 또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 이종훈 박사가 쓰는 칼럼이 있어요. 매주 이 칼럼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또 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엊그제 이 한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근데 이 한전법은 여야가 공동으로 여야가 이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 부결 원인이 뭐고 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이번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다시 열리기 때문에 이 한전법을 재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이 공소장이 제기가 된 기소 조치가 공식적으로 됐는데요. 이 기소 조치를 하면서 이 공소장에 혐의가 당연히 설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라 그럴까 일관성 있게 박지원을 대표 주자로 해가지고 그동안의 언론에 거론되었던 이 삭제 지시 그리고 이 피살 공무원이 이미 피살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로 살아있는 것처럼 언론 발표를 하게 된 정말 정말 인면수심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외교안보 이 고위 책임자들 이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드리겠고 그리고 뭐 어차피 정치 뉴스화 됐죠. 이번 축구 대표팀 대통령실에서 그야말로 이제 초대를 해 가지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각별히 초대를 해서 영빈관에서 만찬했는데 이 만찬을 한 선수들과 관련 이 만찬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민주당 지지자들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선수들한테요. 이 악플 테러를 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민노총이요. 잠깐만 제가 자리를 잠깐 좀 움직이겠습니다. 이 커튼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튼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둘다 봤더니 이거 커튼을 못 올려 갖고 좀 답답해서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이 민노총 파업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 성격의 분석들이 있지만은 일단 기본은요. 몇 가지 특징을 본다면 이번 이제 파업 철회와 관련해서 우선 85년도에 이 민노총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완패한 경우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다. 그래서 지금 이 본래 민노총에서는요. 이 파업에 직접적인 민노총이 화물 파업, 화물연대 파업에 직접적 동의는 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해 달라. 정부가 준다 했는데 이거를 영구히 안전운임제를 영구히 보장하라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품목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확대해 달라.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기본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노란봉투법 여러분들 아시죠? 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악을 하고 있잖아요. 노란봉투법은 지금 재개수도 이미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나쁘게 그러니까 이 사측에 굉장히 불리하게 노란봉투법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된 즉 민노총과 같은 악성 이 노조 단체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노란봉투법을
강행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정책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 개혁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에 완전히 쐐기를 박겠다. 개혁을 못하도록 윤석열 정부판 노동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방해 전선을 형성하는 거. 이것이 이제 두 개의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목표 둘, 대목표 둘인데요.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파업에 돌입했는데 밑 바닥 전선은 이제 이 정치 파업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 반대 입장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민노총 이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이 민노총에서 이번에 국민 이 노조원들한테 투표를 넘긴 게 과거 같이 이 파업을 철회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는 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민노총의 이 내부 이 관례를 보면 이렇게 연약한, 쉽게 얘기해서 연약하다기보다도 책임을 회피하는 민노총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민노총의 지도부는 강성 지도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방향을 결론을 딱 내려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파업을 철회하겠다 아니면 파업을 계속 강행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all or nothing 딱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지 파업을 철회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가는 게 좋아요. 노조원들의 뜻을 마치 반영하는 듯한 형식으로 투표에 회부한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사례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분석했던 처음부터 분석해 드린 거하고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 똑같아요. 예. 뭐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민노총 이 노조원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민노총 집행부 보이콧하자, 민노총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지금 여론까지 조합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만둬야죠. 포기시켜야죠. 그래서 양경수 집행부가 있는 한 민노총의 정치 파업은요. 절대로 뛸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뭐냐? 민노총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느냐? 바로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양경수가 있는 한. 왜? 양경수가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전부 다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고요.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바로 이석기 파들이에요. 이석기 파가 아니 정당까지 해산됐잖아요. 대한민국에서요. 헌법에 반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이석기 통진장이 유일해요. 그 정도로 이석기는 북한 노동당에 직접 지휘를 받는 사회 불안과 체제 전복을 노리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세력이 있는 한 정치 파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저 민노총 내부에서 나오는 대로 이번 기회에 지도부를 싹 다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는 한 정치 파업은 계속된다. 그래서 저는 민노총 노조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리, 권익 보호를 위한 투쟁.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과 같이 정부 쪽 손을 안 들어주죠. 정부 쪽 손을 안 들어주고 근로자 즉 노동자들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같이 민노총이 정치 파업으로 일관하면 민노총 노조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권익 향상과 관련된 투쟁은 안 하고 이번에도 아니 느닷없이 국법법 철폐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진료하는 거예요. 이런 민노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분노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적어도 이제 이 보도들을 보니까 집행부 보이콧 이거 항명하자. 이거 바꿔치우자. 이렇게 저질적인 이제 지휘부는 처음 봤다. 예, 왜 책임을 노조한테 넘기느냐. 이런 지금 여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민노총, 현 민노총의 해체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으로 이 후속 조치 중에 하나가 이번 민노총 파업으로 인해서 이 산업 전반에 미친 피해가 말이죠. 한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액수가 4조 5천억이 나오고 있어요. 많게는 한 5조 원. 그래서 한 4조 5천억 내외 수준의 이 천문학적 피해를 민노총은요 재산이 수조인데요. 이거 반드시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아내야 되겠고 형사 책임까지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이런 강성 그리고 이 정치 파업도요. 무슨 이 노동자 권익을 위한 이 파업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파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정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면에서의 정치 파업은요. 결국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정치 파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쟁 기간 중에서도 북한이 대놓고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 선동질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이 지령 관계 이거를 갖다가
받아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 민노총 이 성격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뭐 제가 또 이 지금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 파업 종료와 관련해서 투표율이 불과 14%.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요. 이 화물연대 이 인원이 노조원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2만 5천 명 중에 14% 정도밖에는 이번에 파업에 참여 이 찬성 이 파업 찬성은 1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파업을 고만하자. 여기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1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노총 노조원들이요. 파업에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물을 걸 물어야지. 물을 필요도 없는 걸 당연히 집행부가 파업 종료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여론에 묻느냐. 투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14%로밖에 14%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제 화물연대가 코너에 몰려갖고 운송을 재개하고 이 파업을 접게 된 가장 큰 이 브레이크 요인. 첫 번째가 복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여론의 약화, 세 번째로는 MG 노조의 반발. 요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 개시 명령만 하더라도 이 민노총에서는요. 처음서부터 아이고 이거 뭐 정부가 이렇게까지 센 안을 들이밀겠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꺼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예 이 화물연대 측에서는요. 그야말로 자기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도로 물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고 그다음에 철도를 장악하고 있는 철도 노조도 파업하고 그래서 완전히 교통 파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이 업무 개시 명령까지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일 날 협상 1차 협상에 실패하고 나서 29일 날 그동안에 정부가 이 공언해 온 대로 개시 명령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바로 이 시멘트 출하량도 늘고 그리고 절구 출하량도 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이 됐다는 거. 이거가 이제 실패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 여론이에요. 이미 뭐 여러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은 엊그제 금요일 날 어제죠. 이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71%가 협상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국민의 여론 이것도 굉장한 압박 요인이 됐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또 하나는 또 뭐냐? 이 이제 총파업 이 화물 연대가 말이죠. 지난 6월에도 한 번 하고 이번에 또 한 번 하고 1년에 두 번씩 한다. 이거는요, 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이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여론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MZ 세대의 반발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최고 이 서울 지하철 노조.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세 곳이 있는데 민노총이 하는 데하고 이 한국노총이 하는데 그리고 이 한국노총이 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노조 이 제3노조가 있어요. 제3노조의 조합원이 90% 정도가 이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 MZ 세대들이 왜 정치 파업을 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민노총의 이 화물연대 파업은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분석했던 거하고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서훈 공소장, 이 서훈의 이 공소장이 이제 어제 9일 날 전부 구속 기소됐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언론에서 이 공소장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 이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선 어제는 이 서훈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고, 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지난달 11일 날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이 됐는데, 어제 이 불구속 기소 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훈은 구속 기소, 그다음에 김홍희는 불구속 기소. 어제 이제 서훈은 그러니까 이 김홍희까지 불구속 기소는 됐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국방장관 서욱이에요. 서욱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뭐 불구속 기소를 김홍희하고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뉴스가 없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인데. 서훈의 이 공소장에 삭제 문제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삭제 문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뭐 서훈이가 이제 범한 범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월북몰이하기 위해서 월북몰이하는데 장애가 되는 첩보들은 전부 다 삭제시켰다.
이게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직권남용의 아주 핵심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 핵심 원인인 삭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언급이 없는 거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처음부터 이 문제가 이슈화된 원인이 삭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욱 국방장관도 처음에 구속이 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박지원이도 이 삭제 때문에 107건 국방부고 국정으로 합쳐서 박지원이도 그래서 지금 소환 선상에 올라와 있고, 예. 그런데 삭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검찰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제가 보기에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는 뭐 이 문재인 조사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서면 조사까지 그러나 서면 조사는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삭제 지시가 빠지게 된 결정적 원인은 바로 문재인에 대한 수사 여부가 지금 현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적으로 딱 굳어지지 않았고 약간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 문제는 빠지지 않았나. 왜? 지금 이 검찰의 조사 동향을 보면요. 서훈이가 구속된 이후로 이 검찰의 소환을 받아갖고 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뭘 어떻게 보고했느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서훈이가 입을 안 열으니까. 예,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는 것, 나오지도 않는 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문재인 카드를 검찰에서는 저는 살려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카드를 쓸 거냐 말 거냐. 문재인 카드까지 봐야 삭제 혐의에 대한 이 확고한 이 검찰의 판단이 서지고 그 삭제 혐의,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 이 삭제와 관련된 개입 이것이 확정적으로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도 법률적인 형사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 아니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단서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이 공소장에 삭제라는 말은 지금 아껴놨다, 뒤로 빼놨다. 그래서 이 서훈도 삭제는 아예 뺐고요. 그다음에 서욱 국방장관도 이 삭제 지시 여부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연계관계 이런 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서욱의 불구속 여기도 뭐 김홍희 같이 불구속 기소하겠죠. 예, 불구속 기소라고 하는 법적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박지원이도 들어갔잖아요. 박지원이는 아직 조사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도 불러내야 돼. 만약에 서운을 갖다가 삭제 문제에 관해서 공소장이 내면 이거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공소장 가지고 제가 분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박지원의 소환을 앞두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 내용이 적나라하게 다 언론에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작전에 수사 전략에 차질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은요. 쭉 저도 이제 이런 뭐 법률적인 문제 저도 뭐 생전 처음 해보는데 쭉 분석을 해보면요. 중요한 이 수사 기밀과 관련된 사항, 이거는 가급적 아껴요. 그런데 수사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라도 앞으로 이 검찰의 수사 작전에, 수사에 결정적으로 영향이 돼서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 검찰의 이 수사 기밀이 알려져도 이 추후 수사에 별 영향이 없는 부분, 이런 분들은 언론에 공개를 해요. 즉 공소장에 다 써.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써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번에 서운의 공소장에는 삭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안 돼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서운의 이 공소장에 써 있는 그 혐의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요. 우선 이대준 씨가 총격으로 숨진 뒤에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군 합참 관계자들과 김홍희 해경청장에게 이대준 씨의 피살과 시신 소각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경에 이대준 씨가 실존된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를 작성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2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또 2020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월북 조작을 위해서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청와대 안보실에도 이대준 씨가 자주 월북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자료를 작성해서 재외 공관과 관련 부처에 배부하게 한 혐의까지도 드러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까지 거의 안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김홍희 해경청장도요. 이 서운의 지시를 받아서 2020년 9월 23일 날 이대준 씨가 실종돼서 수색 중이다라는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그리고 그때 이 씨의 잦은 월북 가능성을 담은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 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이번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서운의 경우는요. 2020년 11월에 이대준 씨 유족이 사건 당시 조류 예측 분석서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자료가 없다. 이렇게 허위 내용의 통지서를 유족 측에 준 혐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새롭게 나타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대로 드린 대로 이대준의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군과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혐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서훈의 지시를 받고 군의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는 서욱 역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는 박지원도 아직 소환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박지원까지 소환 조사하고 나서 서욱, 서훈, 그다음에 박지원은 동시에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구속 기소가 되니까 이 서훈 측 변호인에서는요, 검찰의 전격 기소는 서 실장의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이다. 이 사건의 공범인 서욱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지원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측면도 되지만은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물론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서운의 범죄 혐의가 지극히 당연하다. 예, 더 이상 그러니까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련 이 물증을 통해서 확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원 소환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기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검찰의 자기들이 한 수사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서훈 얘기는 마치고요. 자, 이번에는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종훈 박사인데요. 정치 경영 컨설팅의 대표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당대표도 한동안 나왔다가 나는 죽어도 이거 안 한다. 나는 정말 장관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단호하고 명백하게 얘기한다라고까지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지난 12월 7일 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일이 많기에 장관 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여전히 이 카드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 이종훈 이 정치학 박사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계속 사라지지 않고 또 아직도 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느냐? 첫째는 젊다고요. 둘째는 말을 잘하고 특히 임기응변에 능하다. 셋째는요,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만큼 젊지는 않지만 73년생이기 때문에 아직도 40대고 동안이어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기도 하고 또 말을 잘한다. 이거는 이미 민주당 의원들과의 실전을 통해서 충분히 설전을 통해서 입증이 됐고 임기응변에도 능해서 자주 민주당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법률적 사고에 기초하지만은 상황 판단도 아주 잘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냐? 단점은 윤 대통령도 정치를 10년 이상 했다는 이재명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정치력은 어려운 부분인데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검사는 법률적 사고가 필요하지만 정치인은 정치적 사고를 해야 하는데 이 한동훈 장관이 판단력이 뛰어나서 합숙 속도가 남달리 빠르지만 당 대표직은 두어 달 공부한다고 수행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참모진이 탄탄하면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처럼 검사 후보들에게 의존하면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야말로 영입이 됐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 그나마 당에 연착륙한 경우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황교안을 봐라 실패한 것 아니냐? 바로 정치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권 일가에서 당장 그 인기를 끌어다 쓰려고 지금 당 대표설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나 앞선 이유, 즉 정치력 이런 것 때문에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그래서요, 이종훈 박사의 경우에는 좀 유보적인 판단,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하는데 저는 말이죠. 아니 황교안 실패했죠. 그런데 황교안과 한동훈과는 다르다. 같은 법조인이지만요. 물론 총리까지 했지만은 지금 한동훈 장관도 총리설 나온다는 거 아니었어요? 총리설은 제가 보기에는 이 황교안 능력 있는 면도 있지만은 당 대표할 때 보니까 리더십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야말로
써준 대로만 읽고 다니는 이런 대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답변한 거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이 왜 실패했습니까? 써준 것만 읽고 다녔잖아요. 5년 내내. 써준 것만 읽는 사람은요, 선거를 못 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써준 거 잘 안 읽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은 써준 거 읽는 거 봤어요? 국회에서 답변할 때? 임기응변력이 뛰어나요. 예. 그러니까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상황 판단 능력과 이 포괄적인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저는 상당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고위직을 했어도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아이 속말로 해서 총리는 빼고는 안 됩니까? 아니 총리도 대통령한테 몇 명이 보고해갖고 힘센 놈이 가서 총리도 하는 거예요. 장관도 하고. 아무리 실력 좋아도요, 백 없으면 장관도 차관도 뭐 총리도 못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백 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장관까지 된 것이. 백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하나로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괜히 심했느냐? 수사라고 하는 실력을 통해서 됐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계속 문재인 정권 오기 전까지는 특수통으로서 실력을 쭉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황교안과 극대극, 좀 비교할 사람을 적당히 내야죠. 평균적으로 대입을 시켜보면 한동훈 장관의 선거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보고 답변하는 거가 없고, 그 다음에는 임기응변이 굉장히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응변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예. 임기응변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한 대로 가끔 말씀을 드린 대로, 공직자가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고위공직자가 사안의 경중과 완급을 따져야 돼요. 경중과 완급을 못 따지면 그 사람은 실패해요. 그 조직은 실패해. 근데 저도 제가 33년간 공직에 있었는데, 저의 공직관을 기준으로 해서만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거, 물론 저도 이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도 한 장관을 뭐 좀 잘못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쭉 봐왔는데요. 이걸 보면 임기응변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그다음에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요,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고 YS도 그랬잖아요. 나 좋은 참모만 쓰면 돼. 예, 좋은 참모. 그 사람들한테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 그런 것처럼 합승 능력이 뛰어나면 당 대표, 이건 뭐 국가 원수가 아니잖아요. 당 대표는 그야말로 당의 참모들을, 자기의 참모들을 갖다가 정말 A급 엘리트로만 잘 갖다 놓고 운영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이 대표설은 유의미한 대표설이고, 뭐 지금 당장 당연하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고 한 장관 입장에서 그렇고, 나는 열심히 장관직만 할래요. 이게 기본 모범 답안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간다? 난리가 나요, 난리. 못 견뎌. 그럼 장관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이걸 모를 바보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을 긋는데, 철저하게 선을 긋는 이면에서는 한동훈 장관도, 제가 법률가가 아니면서도 방송을 하면서 법률 문제를 공부를 많이 하고, 주변 제가 아는 지인들, 법률 전문가들, 이 변호사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수시로 논의하고 이러면서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법률 분야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그 양반 혼자 공부해도 얼마든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 대표를 맡겨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요, 벌써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뭐 한동훈 장관한테 저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서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항상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평을 지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악플 테러. 이거 민주당 개딸들, 문재인 때는 문바들, 이거 나라 정치를 말이죠, 말아먹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얼마나 아주 그냥 그 짜릿한, 그리고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항상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외우고 다녔잖아요.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외운 게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하고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한 게 없다. 이런 거를, 저도 뭐 시골 촌에서 컸는데 뭐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두 가지가 제일 머릿속에 남는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 뭐 인내는 쓰다, 뭐 그러나 뭐 결과는 뭐 달다든가요. 뭐 이런 얘기 한 서너 가지가 우리 인구에 회자했던 그런 얘기 명언들인데, 그런 거가 맞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열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 안 자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 영빈관에서 이 초대 만찬한 거 참 잘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고 이거를 갖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야권 인사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 예를 들어서 김의겸이가 가짜 뉴스는 왜 냈어요? 한동훈 장관 뜨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니까 가짜 뉴스를 갖다가 도배했다가 지금 망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번에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딸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사진도 올리고 또 이 아주 그야말로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는니다. 이 악플들로 인해서 난리가 났대요. 예, 특히 제일 많이 난리가 난 사람이 조규성 이 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플들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은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규성 선수 인스타그램에요. "건이랑 셀카 찍고 싶니? 생각 좀 하고 살자. 몸만 키우지 말고 머리 좀 채우시길. 본인 나라의 시국이 어떤지 좀 알고 살아야 하지 않나." 예,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고, 그리고 또 친미진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선수들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국대 선수를 맞냐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그야말로 이 수준 이하의 이 악플 테러, 우리가 이 선풀 운동을 과거에 한 번 벌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이제 선풀 운동까지도 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 이 악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선거 이 한전법 어제 부결이 돼 가지고 지금 이번 다시 이제 하겠다 했는데요. 한전법은 대부분이 다 '아, 이건 뭐 당연히 통과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우리 국민힘에서도 절반 이상이 아예 투표장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장에 올라간 사람들 5명도 아무도 안 갔어요. 윤영석, 김태호, 한기호, 장제원, 박덕흠. 그다음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또 안 갔어요. 그래서 이 장제원, 윤한홍, 정정식, 박성민, 윤핵관들도 대거 불참.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께 발등 찍힌다는 식으로 이게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한 37명 정도가 법안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전법 왜 중요하느냐? 지금 이제 이 한전법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최고 6배로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전에 지금 돈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돈이 없냐? 문재인 정권 때문에 돈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블랙아웃이 오면은 그야말로 저희 전력 산업 전체가 블랙아웃과 같은 파국에 빠질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한전 자금줄이 막히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 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한전 회사채 발행 금액을 6배로 높이는 이 법안을 다시 처리한다, 이런 지금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될 거든 안 될 거든 간에 이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이런 중요한 이 법안 처리도 소홀히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한 달에 그냥 한 2천만 원이나 되는, 그야말로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연간 7, 8억, 8, 9억 정도의 국가 혈세가 낭비되는 이 사실은 반드시 막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국회들이 자기와 관련된 예산은요, 수천억 최근에 수천억을 증가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도 정리해서 제가 별도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요. 날씨가 오늘 그래도 조금 포근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밖에 온도가 한 5도 정도 되는데 즐거운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